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엄마입니다. 지금은 9살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희는 셋이었습니다. 부부와 아이 하나,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죠. 오늘은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도 또 누군가에겐 경고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부는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도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어요. 남편은 성실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주말이면 아이와 집 근처 공원에 가고 명절엔 친정 부모님께도 잘 챙겼죠.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보, 우리 아이 꼭 잘 키우자. 내가 열심히 벌어서 아무 부족함 없게 해줄게. 그때는 정말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들이 태어나고 돌이 지나고 유치원에 들어가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었죠. 아이가 7살이 되던 해 저는 육아에 집중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남편은 마침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랐다며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한 게요.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졌고 휴대폰을 볼 때면 화면을 가리듯 각도를 틀었어요. 뭐 하냐고 물어보면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어. 라고만 했죠. 처음엔 정말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승진했으니 책임도 무거워졌겠거니 했죠. 그런데 아들이 8살이 되던 어느 날 저녁 남편과 친한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저 재석이에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형한테 말 못하고 형수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 지인이 몰래 저를 만나자고 한다는 게 심상치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은 재석 씨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형이 요즘 주식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우리 남편이 주식을 언제부터 했다는 거예요?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요즘엔 금액이 너무 커져서. 형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이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하고 있어요. 그것도 신용대출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신용대출을 받았다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빌렸는데요? 제가 알기론 5천만 원 정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형이 요즘 다른 친구들한테도 돈 빌리려고 연락하고 다니는 걸 봐서 형수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5천만 원. 감히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1년 생활비보다 훨씬 많은 돈을 저 모르게 빌려서 주식에 쏟아부었다니. 그날 밤 저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남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아니, 이제 보니 피곤한 게 아니라 초췌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갑자기 무슨 얘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벌써 눈치를 챈 것 같았죠. 당신 요즘 주식하지? 그것도 대출 받아서?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남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게 무슨 소용이야?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 맞아? 대출만 5천만 원이라며? 그걸 나 몰래 빌렸어? 처음엔 용돈 벌 생각으로 시작했어. 그런데 조금씩 수익이 나니까 욕심이 나더라고. 우리 아들 교육비도 마련하고 당신한테 좀 더 여유 있게 해주고 싶었어. 근데 자꾸 잃기 시작하니까 본전 생각에 계속하게 됐어. 남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들킨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 남은 돈은 얼마야?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작게 말했습니다. 다 잃었어. 대출받은 5천만 원을 전부 날렸다니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겠다고 아이 앞에서까지 무릎을 꿇고 맹세했어요. 저는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8살 아들에게 아빠와의 이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요. 하지만 그게 더 큰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남편의 약속을 믿기로 한 후에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가계부를 꼼꼼히 적고 남편의 통장을 제가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처음 몇 달은 성실하게 월급을 통장에 넣었고 퇴근 후엔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여보, 나 진짜 정신 차렸어. 우리 아들 생각하면 다시는 그런 짓 안 해. 남편은 자주 이렇게 말했고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달라진 걸까 하는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6개월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습니다. 화장실에 간 사이에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무심코 화면을 봤는데 그곳엔 제가 전혀 모르는 어플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골든게임, 럭키슬롯, 에이스카지노.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설마. 손이 떨렸지만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잠금 비밀번호는 아들 생일이었고 그대로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본 것들은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도박 사이트들과 수십 개의 베팅 내역. 그리고 대출 어플들. 카카오뱅크, 토스, K뱅크. 모든 곳에서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아니, 그게 대출 또 받았지? 주식 다음엔 도박이야. 인터넷 도박?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당신 나한테 뭐라고 했어? 정신 차렸다고 했잖아. 다시는 안 한다고 아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이번엔 얼마야? 대체 얼마나 빌렸어?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출 잔액을 하나하나 계산하니 약 3천만 원. 게다가 이번에는 대부분 고금리 대출이었습니다. 3천만 원? 당신 미쳤어? 처음엔 정말 안 하려고 했어. 근데 회사 선배가 이거 하면 쉽게 돈 번다고, 주식보다 확률도 높고 재미있다고 해서. 재미있다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남편의 변명은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한 번 따니까 욕심이 났고 잃으니까 본전 생각에 계속하게 됐다는 겁니다. 주식 때와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돈은?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또 전부 잃었다는 거지? 다 잃었어.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 변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혼해. 뭐? 여보, 그건 이혼하자니까. 당신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어. 아이 생각을 해봐. 아빠 없이 어떡해. 아이 생각은 당신이 해. 당신이 아이 생각 좀 했어야지. 도박하면서 아이 얼굴이 안 떠올랐어? 남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더 이상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음 날 저는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을 받았죠. 창구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현재 고객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이 조회가 되는데요. 네? 주택담보대출요? 그건 제가 받은 적이 없는데요. 배우자분 동의하에 진행된 대출인데 지난달에 실행됐습니다. 금액은 8천만 원이고요. 8천만 원, 우리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놀라서 제게 물을 가져다 줬어요.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동의서에 서명하셨을 텐데.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한 달 전쯤 남편이 세금 관련 서류라며 서명해달라고 했던 것을요. 저는 의심 없이 서명했었죠. 그게 주택담보대출 동의서였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8천만 원 대출 받았어? 남편은 이번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돈도 다 날린 거야?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얼마나 남았냐고. 1,000만 원 정도. 7천만 원을 날렸다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도박 중독과 재산 탕진, 사기에 준하는 행위까지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을 막으려 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무릎을 꿇기도 했어요. 며느리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책임지고 아들 버릇을 고칠게.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미 한 번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기회를 또 배신했어요. 이제는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결혼을 끝내야 해요. 그래도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하지 않겠어? 아이한테는 건강한 엄마 하나가 병든 아빠보다 낫습니다. 결국 이혼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모든 빚은 남편이 책임지기로 했고 양육권은 당연히 제게 왔어요. 집은 담보대출 때문에 팔아야 했지만 남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을 만난 날 그가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이제는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들 잘 키워. 나는 자격이 없는 아빠니까. 그렇게 저와 남편의 7년간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아들에게 이혼 사실을 말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8살 아이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죠.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우리 아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빠랑 엄마는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 왜? 아빠가 뭐 잘못했어? 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우리 아들을 정말 사랑해. 하지만 어른들 사이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따로 사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은 거야. 다행히 아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마음 아팠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가 우리 아들 잘 키울 거야.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저는 아들을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잘 살아가면 된다고 말이죠. 이혼 후에 저는 봉천동의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전세 자금을 도와주셨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브런치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어요. 요리는 원래 제가 좋아하던 일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베이킹 학원도 다녔었고 SNS에 올린 제 요리 사진들이 반응이 좋았거든요.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자 응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딸 힘들겠지만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손주도 우리가 봐줄 테니까. 아버지의 그 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가게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상가였어요. 보증금 3천, 월세 80만 원.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테리어는 최대한 직접 했어요. 페인트 칠도 하고 중고 가구도 사고 소품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아들도 주말마다 따라와서 저를 도와줬습니다. 엄마, 이 꽃병 여기 놓으면 예쁠 것 같아. 우리 아들이 센스가 있네. 그래, 거기다 놓자. 그렇게 2달 동안 준비해서 브런치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하루에 2-3팀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빵을 굽고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만든 프렌치 토스트와 수제 리코타 치즈 샐러드가 인기였습니다. 사장님, 인스타그램 보고 왔어요. 여기 정말 예쁘네요. 음식도 너무 맛있어요. 사진 찍어도 돼요? 손님들의 이런 말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 모자가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아들도 새 환경에 잘 적응했습니다. 전학 간 학교에서 친구들도 사귀었고 성적도 올랐어요. 주말마다 가게에 와서 손님들에게 물 날라주는 걸 도와주기도 했죠. 어머, 사장님 아드님이에요? 너무 착하고 예쁘게 생겼네요.
손님들이 아들을 칭찬할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살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가게에 손님이 없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잘 지냈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이혼한 후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미안해, 갑자기 연락해서. 그런데 손주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예전의 당찬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뭔가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비록 이혼했지만 시어머니가 아들을 예뻐해 준 건 사실이었거든요. 아들도 할머니를 좋아했고요. 알겠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집으로 오세요. 점심 준비해 놓을게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토요일이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예전엔 항상 단정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으셨는데 그날 시어머니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옷은 낡고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하게 살이 빠져서 볼이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손등엔 핏줄이 울긋불긋 튀어나와 있었고요. 어머님, 미안해. 내가 좀 형편이 안 좋아서. 시어머니는 작게 웃었지만 그 웃음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들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손주 그동안 많이 컸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시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함께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더니 눈물을 또 흘리셨어요. 이렇게 제대로 된 밥상을 본 게 얼마만인지. 고맙다. 천천히 드세요. 시어머니는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급하게 먹다가 체하실까봐 물을 자주 권했어요. 식사 후에 아들을 방으로 보낸 뒤 시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집도 없어.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어. 네? 그럼 어머니 집은요? 다 날렸어. 민호 아버지 사업 실패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나도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잘못된 투자에 손을 댔다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혼한 뒤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알고 있었지만 그 후에 이렇게까지 힘드셨는지는 몰랐어요. 지금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 민호한테는 연락 안 해. 그 애도 지금 빚 갚느라 힘들 텐데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줘서. 그냥 손주 얼굴만 한번 보고 싶었어. 저는 시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비록 이혼했지만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아들의 할머니이기도 하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비상금 가방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50만 원, 제게도 여유 있는 돈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의 처지를 생각하면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많진 않지만요. 아니야. 이러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받으세요, 제발. 그리고 밥이라도 제대로 드세요. 건강 챙기셔야죠. 시어머니는 손을 떨며 돈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너 같은 사람 없어. 이혼했는데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민호 그 자식이 너를 잃은 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모르겠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그날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현관 앞에서 저에게 깊이 허리를 숙이셨어요. 정말 고맙다. 꼭 갚을게. 갚을 생각 마시고 건강만 챙기세요.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불안한 예감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미안한데 다시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게 말이죠. 시어머니의 두 번째 전화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안해. 그런데 이번 달 고시원비를 못 냈어. 쫓겨날 것 같아. 3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꼭 갚을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50만 원을 드렸는데 또 돈을 달라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고시원에서 쫓겨난다는 말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고맙다.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 하지만 돈을 갚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신 2주 후에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식당에서 잘렸어. 나이가 많다고. 새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번엔 50만 원만. 이번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여유가 없어요. 가게 운영하는 것도 빠듯한데 계속 이렇게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한때는 가족이었잖아. 지금 내가 굶고 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전에 그 부드러운 톤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도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이번엔 도와드릴 수 없어요. 내가 네 아들 할머니인데 그렇게 모질게 굴 수 있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거절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가게에 손님이 가득했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저를 부르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님들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밖에서 이야기해요. 저는 시어머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가게 앞에서 더 큰 소리를 냈어요. 너가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50만 원도 안 줘? 어머님, 조용히 하세요. 뭐가 조용히 해? 돈 내놔 당장.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났어요. 제가 이미 80만 원 드렸잖아요. 더 이상은 못 드려요. 80만 원? 그까짓 거? 내가 손주 키우는데 얼마나 들었는데. 네가 일하는 동안 내가 애 봐줬잖아. 그건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요. 이 뻔뻔한 게 그럼 이제 와서 내가 베푼 거 다 계산해 볼까? 시어머니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제 팔을 잡아끌기까지 했어요. 어머님, 이거 놓으세요. 돈 줄 때까지 안 놔. 일단 오늘은 300만 원 줘. 갑자기 300만 원요? 정신 차리세요. 그때 가게 안에 있던 단골 손님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놔드리세요. 당신은 누군데 끼어들어?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결국 그 손님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해서야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경찰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시죠? 고소하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하지만 시어머니는 경찰 앞에서도 소리를 질렀어요. 저 여자가 내 돈 가져갔어. 내가 손주 키우느라 쓴 돈이 수천만 원이야.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시끄러워. 돈 안 주면 손주 데려갈 거야. 내 친손자인데 내가 못 키울 것도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요. 고소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돌아온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이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또 왔다 갔어? 너 할머니 봤어? 응,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데 할머니가 학교 앞에 계셨어. 나한테 사진 찍자고 해서 같이 찍었는데.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찍는다고 했어.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한테 못되게 군다고.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바로 그때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아들이 학교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내용은 손주 사진 이쁘지? 300만 원 안 주면 다음엔 내가 손주 데리고 갈 거야. 내 친손자 데리고 가는 게 뭐가 문제야?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전 요구가 아니었어요. 협박이었고 아들을 볼모로 삼는 행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지난번 이혼 때 도움을 받았던 변호사님이었어요. 지금 보여주신 문자 메시지와 사진 그리고 가게에서의 행패까지 이건 명백한 협박과 스토킹입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바로 해야 해요. 아들이 위험할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니까요. 학교에도 연락해서 상황을 알리고 당분간 학교 시간에는 직접 데리러 가세요. 저는 바로 학교에 연락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직접 데리러 갈 때까지 아이를 보호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교문에도 경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법원에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아들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됐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도 무시했습니다. 사흘 후에 또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접근 금지? 웃기지 마. 내 손주 못 보게 할 권리가 너한테 있어? 1,000만 원 마지막 기회야. 안 주면 학교에서 손주 데리고 나올 거야. 이제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은 계속 올라갔고 협박은 더욱 구체적이 됐어요. 저는 다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이고 협박도 계속되고 있어요. 체포해주세요.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죠.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불법 도박장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님, 동행하시겠어요? 현장에서 체포할 예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말이죠. 도박장은 허름한 건물 지하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급습했을 때 그곳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판만 더 하면 딸 거야.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혀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돈다발이 놓여 있었고요. 경찰이 들이닥치자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도 일어나려 했지만 경찰이 제지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스쳤어요. 며느리, 너가 왜 여기에?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이런 곳에서 도박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시어머니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현행범 체포합니다. 불법 도박과 협박 그리고 스토킹 혐의로 연행하겠습니다. 나 이거 놓으라고. 며느리야, 나 좀 살려줘.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 단골이에요. 거의 매일 나와서 도박했대요. 지난 1년간 몇 억을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었는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는지. 시어머니는 제 남편처럼 도박 중독자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할머니 당분간 못 봐. 왜? 할머니 어디 가셨어? 할머니가 잘못된 일을 하셔서 지금 벌 받고 계셔.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저는 아이의 나이에 맞게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도박이 무엇인지, 왜 나쁜 것인지, 그리고 할머니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요. 아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엄마가 지킬 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협박 문자를 받지 않아도 되고 아들을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프기도 했습니다. 한 가족이 도박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너지다니. 시어머니는 도박장에서 체포된 후 48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변호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일단 불법 도박은 초범이고 금액도 증명하기 어려워서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협박과 스토킹 건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접근 금지 명령도 유효하고요. 그럼 시어머니가 또 저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번만 더 접근하면 바로 구속될 겁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재범이니까요. 저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멈출까?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이틀 후에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때 잡혀서 벌금 300만 원 냈어. 그 돈 빌린 거야. 지금 이자가 장난 아니야. 제발 좀 도와줘. 1,000만 원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이번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무시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이요. 며느리야, 제발. 이러다가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손주라도 한 번만 보자. 1,000만 원 없으면 500만 원만. 아니 300만 원만. 대답이라도 해줘. 저는 모든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남기기 위해 캡처해뒀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의 문자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렇게 나오면 나도 각오해야겠다. 오늘 학교 앞에서 봤어. 우리 손주 많이 컸더라.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다시 아들을 협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바로 경찰서에 달려갔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이에요. 또 아들을 협박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이 나오려면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학교 끝나면 손주 데리고 나올 거야. 막지 마. 내 친손자야. 경찰이 뭐 어쩔 건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변호사님과 경찰에게 먼저 상의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유인하려고 합니다. 돈을 주겠다고 해서 특정 장소로 오게 만들면 그곳에서 체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영장 없이도 즉시 구속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알겠어요. 돈 드릴게요. 마지막이에요. 답장은 5분도 안 돼서 왔습니다. 정말? 정말 줄 거야? 네, 하지만 직접 만나서 드릴게요. 제 가게 앞으로 내일 오후 3시에 오세요. 알았어. 고맙다, 며느리. 역시 너가 착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돈만 준다면 뭐든 믿는구나. 다음 날 오후 2시 30분, 저는 가게 근처에 경찰차 2대가 대기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사복경찰도 가게 주변에 배치됐어요. 2시 50분,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예전보다 더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옷도 더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반짝였어요. 돈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며느리야, 나왔어. 시어머니는 가게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가게 안에서 문을 통해 시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야, 문 열어줘.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사복경찰 2명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김정숙 씨 맞으시죠? 네? 당신들은 누구? 경찰입니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며느리,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돈 준다며? 저는 창문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요. 법대로 하겠습니다. 이 못된 거사, 네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경찰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압당했어요. 내가 손주 데려갈 거야? 너 혼자 못 키워. 내가 빼앗을 거야. 시어머니의 협박은 끝까지 계속됐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지면서도 소리를 질렀어요. 내 손주 돌려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손주를 키워? 저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지켜봤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이게 맞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경찰차가 떠나고 경찰관 한 분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구속될 겁니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에 협박, 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됐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당분간 조심하세요. 보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보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나왔지만 바로 다시 체포됐어요. 구속 전 보석 심사에서 시어머니는 손자를 데려가겠다는 말을 또 했고 판사는 재범 위험이 높다며 보석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시어머니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요? 보석이 기각됐다면서요? 죄송합니다. 항고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건강 문제를 들먹였어요. 어쨌든 조건부 보석이 허가됐어요. 접근금지 명령은 유효하고 전자발찌도 차고 있으니 위치는 추적 가능합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9시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야, 문 열어. 내 손주 보러 왔어. 시어머니는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비틀거리며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문 안 열면 부숴버릴 거야. 내 손주 내놔. 저는 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지금 집 앞에서 난동 부리고 있어요. 위치 확인했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문 열어. 내 손주야. 내가 볼 권리 있어. 경찰 불렀어요. 지금 당장 돌아가세요. 경찰?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오늘은 손주 데려갈 거야.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문을 발로 쿵 하고 찼습니다. 아들이 겁에 질려 제 뒤에 숨었어요. 엄마, 괜찮아, 우리 아들. 경찰이 곧 올 거야. 몇 분 후에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도착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손주 보는 게 죄야? 접근금지 명령 위반입니다.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또다시 제압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심하게 저항했어요. 놔라고. 내 손주만 보고 갈게. 시어머니는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도에 있던 이웃들이 나와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며느리야, 손주만 한 번.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손주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저를 협박하려고 제 아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나는 정말. 경찰차 안으로 시어머니가 태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경찰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보석 안 나옵니다. 재범이고 현행범이니까요. 최소 6개월은 구속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들은 울고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무서워. 이제 괜찮아. 할머니 안 올 거야. 엄마가 우리 아들 지켰어. 그날 밤 저는 아들과 함께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아들 무서웠지? 응, 근데 엄마가 있어서 괜찮았어. 엄마가 항상 지켜줄게. 시어머니는 구속된 후에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사는 시어머니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어요. 스토킹과 협박, 접근금지 명령 위반, 공무집행방해. 죄목이 여러 개였죠. 재판정에서 시어머니를 다시 봤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시어머니는 더욱 초췌해 보였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며느리야,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도박이 나를 망쳤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은 출소 후 2년간 계속 유효하다. 징역 1년.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법정 복도에서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돌아보니 남편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남편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머리엔 흰머리가 늘었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무슨 일이야? 그냥 엄마 재판 소식 듣고 왔어. 그리고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근처 카페로 남편을 데려갔습니다. 커피를 앞에 두고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알아. 너무 늦었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꼭 하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체포됐다는 소식 듣고 나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 엄마도 나처럼 도박 중독이었던 거야.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가진 게 다 도박 때문이었어. 그래서 나 지금 치료받고 있어. 도박 중독 치료. 상담도 받고 자조 모임도 나가고 있어. 빚도 갚고 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너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게 아니야. 나도 자격 없다는 거 알아. 그냥 아들한테 미안하고 너한테 미안해서. 내가 너무 큰 상처를 줬다는 거 인정해. 남편은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건 위자료. 많지는 않지만 500만 원이야. 빚 갚느라 힘들지만 이건 꼭 주고 싶었어. 괜찮아. 필요 없어. 받아줘 제발. 이것마저 거절하면 나는 정말 쓰레기 같으니까. 저는 한숨을 쉬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남편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그냥 남편이 조금이라도 짐을 내려놓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어요. 아들은 잘 지내? 잘 지내지. 건강하고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 그래, 다행이다. 나 같은 아빠 없이도 잘 자라주니까. 남편은 울먹였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할게. 아들한테 아빠가 나쁜 사람이었다고만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빠가 많이 잘못했지만 아들을 사랑했다는 그건 진심이었다고 전해줘. 알겠어. 당신 걱정이나 해. 남편과의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남편과도 시어머니와도 말이죠. 가게로 돌아왔을 때 단골 손님 몇 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드디어 오셨네요. 저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문받고 요리하고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몇 달 후에 가게에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한 유명 블로거가 저희 가게를 방문하고 후기를 올렸는데 그게 엄청난 반응을 얻은 거예요. 그 글이 올라간 이후에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주말엔 웨이팅이 생길 정도였어요. 매출도 3배 이상 올랐고 아르바이트 직원도 2명 더 고용하게 됐습니다. 6개월 후에 저는 더 큰 결정을 내렸어요. 가게를 확장 이전하기로 한 거죠. 역 앞에 좋은 위치에 있는 50평짜리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이번에는 보증금 1억, 월세 300만 원입니다.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해볼 만하다고 판단했어요. 새 가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손님이 가득 찼고 지역 신문에도 소개됐어요. 직원도 5명으로 늘렸고 저는 이제 주방과 경영을 동시에 관리하게 됐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제 손으로 이뤄낸 것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부모님께도 용돈을 드릴 수 있게 됐고 아들에게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과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장래희망 발표했어. 그래? 뭐라고 했는데? 요리사, 엄마처럼. 정말? 응, 나도 엄마처럼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이혼, 시어머니의 협박과 법정 싸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죠. 아들이 있었고 부모님이 있었고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은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들이 먼저 씻으러 들어갔을 때 저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예전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주름이 조금 늘었지만 눈빛은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그날 밤에 아들을 재우고 침대에 누웠을 때 휴대폰에 알림이 하나 왔어요. 가게 인스타그램에 달린 댓글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브런치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혼자 아이 키우시면서 가게까지 운영하시는 거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사장님처럼 강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응원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가게에 가야 하고 아들 학교 준비도 시켜야 하고 장도 봐야 하고 할 일은 많았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살고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족을 지킬 줄 아는 강한 여자였습니다. 잘 자, 내 아들. 엄마가 항상 지켜줄게. 옆방에서 잠드는 아들을 향해 작게 속삭이며 저도 편안하게 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61,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거 진작에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남편이랑 저도 다니던 직장을 은퇴한 이후에 편하게 살고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직장 때문에 멀리 타지에서 살다가 그 지역 남자 만나서 결혼했고 지금은 자식 둘 낳고 행복하게 잘 삽니다. 요즘 애들 맞벌이는 기본이라 두뇌외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은 사돈 댁에서 전적으로 봐주고 있어요. 만약 딸네 집이 저희랑 가깝기라도 했으면 제가 아이들을 맡아서 봐줬으면 좋았겠지만 차로 가도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서 그건 좀 힘들겠더라고요. 다행히도 우리 딸네 시어머니가 직장 생활 안 하는 전업주부라서 흔쾌히 아이들을 전부 맡아서 봐주셨고 사위도 딸도 걱정 없이 나가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여자가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애를 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요즘은 완전 세상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결혼하기 전부터 애 낳으면 누구한테 봐달라고 해야 할지 걱정하는 것이 1순위고 만약 애 봐줄 여건이 마땅치 않으면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 부부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우리 애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갖기 전까지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이 밥 먹고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당장 우리 아이들이 출산 문제, 육아 문제, 더 나아가서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은 정말 애 하나 키우는 일이 쉽지 않구나 느끼게 되었죠. 일단 저만 해도 제가 결혼할 때는 남편 혼자 맞벌이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주변에 일하는 여자들이 많지도 않았고 여자가 애까지 낳고 30 넘어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애 둘을 키우다 보니 점점 돈 들어가는 일이 많아져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생활전선으로 뛰어들고 몇 년 전 은퇴할 때까지 일을 계속했었지만 아예 나가서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이 평생 전업주부로 살림하고 애 키우는 여자들도 많았어요. 그때는 그게 가능한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완전 세상이 달라졌어요. 부부 두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살고 생활이 가능하고 만약 대출받아서 집이라도 샀다 가는 두 사람 중 한 사람 월급은 고스란히 은행 대출 갚는 데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결혼할 때 많이는 못해줘도 아들, 딸 구별 안 하고 똑같이 현금 1억 해서 보냈어요. 남들은 겨우 애들한테 그것밖에 못했냐며 능력 없는 부모라고 비웃을지는 모르겠지만 남편과 제가 평생을 아껴가며 모은 돈이고 솔직히 말하면 애들 시집 장가 보내고 남은 우리 부부의 노후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행히 지금 엉덩이 붙이고 살고 있는 집에는 대출 다 갚아서 빚이 없고 다른 빚도 없이 은행저축 조금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렇게 살아보다가 정돈이 부족하다 싶으면 남편이랑 나가서 작은 소일거리라도 해야죠. 아무튼 저희 딸은 시집가서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아들 며느리네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5년 전에 결혼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결혼할 때 저희가 현금 1억을 지원해주고 그게 우리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능력의 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행히 두 사람이 모아놓은 돈도 있었고 똑똑한 아이들이라 지네들이 알아서 신혼집 구하고 예산에 맞춰 혼수도 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직업 군인이고 아마도 은퇴할 때까지 군인을 계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당연히 군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남편과 아들 설명에 따르면 20대 시절에 강원도 최전방에서 10년 넘게 근무했기 때문에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도시에 살며 근무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아들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병사가 아니라 직업 군인인데도 집에 오지 않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들이 복무하는 부대까지 면회를 간 적도 있습니다. 20대 청춘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통째로 갖다 바쳤지만 덕분에 진급도 빨리 하고 은퇴하기 전까지 걱정 없이 군 생활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아들을 보면 마음 짠하고 지금은 옛날보다 군 생활이 많이 편해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고생하는 아들 보면 마음 한켠이 쓰리고 아픈 건 어쩔 수 없네요. 내가 가진 돈이라도 많아서 좋은 대학을 보내주었다면 멋들어진 가게라도 차려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들 20살 때쯤에는 지금보다 훨씬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착하고 속 깊은 아들이라 부모한테 원망 한마디 못하고 제 발로 직업군인 길을 선택해서 가더라고요. 고생은 많이 했지만 본인이 모아둔 돈과 저희가 준 1억을 보태서 결혼할 때 아파트도 한 채 분양받았고 며느리랑 둘이 열심히 대출 갚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며느리는 사무직을 하는 직장인이고 아들보다 4살 연하예요. 키는 작아도 야무져 보여서 결혼하면 살림 잘할 것 같아서 좋았는데 어디서부터 일이 잘못된 건지 지금은 며느리와 제가 둘도 없는 원수가 되어 얼굴 보기도 싫어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5년 전에 결혼했고 지금 3살 아들 키우고 있어요.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는 며느리가 직장에 육아휴직을 2년 쓸 수 있다면서 2년 동안 집에서 애를 보다가 그 뒤론 아파트 어린이집에 맡겨두면 된다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퇴근 시간이 6시고 집에 돌아오면 7시 다 될 텐데 그 시간까지 어떻게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맡겨둘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며느리가 직장에서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면서 걱정 말라 하는 겁니다. 며느리의 친정도 멀리 떨어져서 사시고 저희 집도 차로 다녀도 20분은 좋게 걸리는 거리라서 오히려 제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이런 걱정도 아무것도 몰랐겠지만 딸을 먼저 시집 보내고 딸이 애 키우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들 내외가 걱정이었죠. 그래도 애를 안 낳고 살 수는 없는 일이고 제가 시어머니로서 애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낳으라 마라 말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낳고 정 이래저래 힘들면 내가 나서서 애를 봐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낳고 2년 동안 육아휴직 쓸 수 있다던 며느리는 딱 1년 쉬더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당장 복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직장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이제 막 돌 지난 지 얼마 안 된 손주였는데 어린이집 보낸다고 하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차라리 내가 봐줄 테니 출근할 때 우리 집에 맡기고 가고 퇴근할 때 들러서 아이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제 무릎이 아파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는 상황이었고 아무리 무릎이 좀 안 좋다 해도 아이 하나쯤은 볼 수 있겠다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먼저 거절하고 그냥 집 근처 어린이집 보내겠다 해서 저도 신경 안 썼어요. 출근 퇴근 시간에 시댁까지 왔다 갔다 하면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아파트 어린이집 보내는 게 아무래도 집 근처라 자기 마음이 놓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하게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물러났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차로 시댁에 데려다주고 퇴근할 때 데리러 올 테니까 제가 애를 봐줬으면 하는 눈치였는데 이상하게도 며느리가 완강히 거부했어요. 제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지 아이 맡기기에는 어린이집보다 못 믿어와서 그랬던 건지 아무튼 저는 모르는 척하고 이번 일에 빠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파트 어린이집을 몇 달 다니더니 마음에 안 든다면서 다른 곳으로 바꾸고 또다시 거기서도 3달 정도 더 다니다가 담당 선생님이 아이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또 집에서 더 먼 곳으로 어린이집을 바꾸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참 TV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던 상황이라 뭔가 그쪽에 문제가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아이 어린이집을 3번 바꾸더니 더 이상 집 근처에 보낼 만한 곳이 없었는지 올해 들어서 며느리가 저한테 넌지시 아이 좀 봐달라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처음부터 부탁했으면 봐줄 생각이었고 다른 집에도 아니라 내 손주인데 당연히 제가 봐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 봐주는 대가로 돈 얘기는 꺼낸 적도 없었고 안 준다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먼저 저한테 용돈 겸 아이 봐주는 대가로 매달 30만 원 드리겠다 이야기하길래 니들 마음대로 하라 하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3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요즘 마트 한 번 가면 10만 원은 우습잖아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지만 막상 일주일에 5일 동안 하루 종일 애 봐주는 대가가 겨우 30만 원이라 생각을 하니 기분이 썩 즐겁진 않더라고요. 차라리 돈을 안 줬으면 그냥 아이 할머니로서 애를 봐줬을 텐데 액수가 제 생각보다 너무 적다 보니 그런 얄궂은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었죠. 아무튼 돈에 대해서는 그때도 별 내색 안 했었고 매일 아침 8시 반에 우리 아들이 차로 손주를 데려다주고 데려갈 때는 오후 5시 반쯤 며느리가 와서 애를 데려갑니다. 처음 아이 맡기기 시작할 때 아들이 넌지시 제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조금 깐깐한 부분이 있어요. 아이 맡길 때 이것저것 해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해서 세상에 자기 자식 문제에 깐깐하지 않은 엄마가 어디 있겠나 싶었어요. 알겠다고 나도 애를 둘이나 키워봤는데 뭐가 어렵겠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제가 보기 시작하자 며느리가 몇 가지 주의사항이라면서 아이 밥 먹는 정확한 시간과 영양제 먹이는 시간, 실내 온도는 항상 22도를 유지하고 최소 3시간에 한 번은 창문을 열고 집안 환기를 시켜달라는 둥, 가습기 제습기 활용해서 실내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달라면서 장문의 편지를 제게 같이 보내더라고요. 옛날 저희 때 같았으면 시어머니가 애 봐주는 것 자체로 감사해서 과일 바구니라도 사들여 보냈을 텐데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잔뜩 써있는 편지를 받으니 괜히 내가 나서서 애 봐준다고 했나 싶어 등골이 오싹한 기분이 들었죠. 최소한 아이 유치원 다닐 나이까지는 꼼짝없이 내가 봐줘야 할 상황인데 앞날이 캄캄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 하나 희생해서 아들 며느리가 맘 놓고 일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됐다 싶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슬슬 문제가 시작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줬어요. 성격이 보통 깐깐한 게 아니구나 싶어서 제 임의대로 바꾸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이게 할머니가 손주를 봐주는 건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지만 기왕 하는 거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제 마음도 편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애 봐주기 시작한 지 2달이 조금 지났을 때 갑자기 새벽 1시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낮에 우리 오성이한테 어떤 거 먹이셨어요? 아니,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애가 어머님 댁 갔다 오고 나서 계속 배가 아프다잖아요. 화장실도 계속 들락거리고 배가 아파서 대굴대굴 구르잖아요. 저는 정말 다른 건 먹인 거 없었고 미역국에 밥 말아서 조금 먹이고 소금 간 거의 안 한 부드러운 계란찜 정도만 먹였죠. 아이한테 간식으로 먹이라고 며느리가 보낸 뻥튀기 과자가 있었는데 그거 하나 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며느리한테 내가 별다른 거 준 적 없고 딱 이렇게 먹였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부터 미역은 어디 미역이냐, 미역국의 고기는 언제 구입하셨냐, 수입이냐 하느냐, 계란은 유통기한 언제까지인지 지금 당장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아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물론 아이가 아프니 애미가 되어서 눈이 핑핑 도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갑자기 죄인 취급받으니 너무 억울했죠. 결국 며느리가 펄펄 뛰다가 새벽에 아이 데리고 응급실까지 달려갔고 거기서 큰 문제 아닌 단순 감기 진단을 받고 나서야 저도 새벽 늦은 시간에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 할머니로서 너무 속상하고 며느리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앞으로는 내가 손주 못 볼 것 같으니 어린이집 다시 보내라고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주변 어린이집에 더 이상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답니다. 보내는 곳마다 저희 며느리가 담당 어린이집 선생을 쥐잡듯이 잡고 애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고소하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쫓겨났다네요. 그래도 제가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끝난 거지. 만약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 애가 이렇게 아팠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라 하더라고요.
아들에게 그 말을 뒤늦게 들으니 더욱더 손주 보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고 나는 앞으로 모르겠으니 애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죽는 소리를 하면서 엄마가 애 안 봐주면 우리 집 대출금도 못 갚고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다면서 한 번만 넘어가 달랍니다. 대신 앞으로는 와이프한테 이야기 잘해서 2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며 애원하길래 제가 아들 부탁이니 마음이 약해져서 또 받아주기로 했죠. 며느리가 첫 인상도 좀 똑순이 느낌이었는데 아무리 자기 자신 문제라지만 저를 비롯한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건 분명히 잘못이었어요. 세상 어느 누가 100% 마음에 들게 애를 봐주겠습니까? 아이를 맡겨놨으면 그 사람을 믿어주던지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자기가 직접 애를 보면 되는 거죠. 아마 며느리가 직접 애를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완벽한 엄마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아들 부탁에 또다시 손주를 맡게 되었는데 몇 달 동안은 큰 문제 없이 조용히 넘어갔어요. 며느리가 간간히 자기 애한테 뭐 해달라, 뭐는 하지 말아달라며 잔소리를 하긴 했지만 그 알량한 용돈 30만 원 받는 대가라 생각하고 꾹꾹 참았습니다. 내가 참아야 아들네 집안이 평화가 온다. 내가 못 참고 화를 내면 아들이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하니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더라고요. 옛날엔 시어머니 잔소리가 가장 무서웠는데 요즘은 며느리 잔소리가 무섭다더니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갔습니다. 아무튼 싫은 소리 들어가며 손주를 잘 봐주고 있었는데 문제는 며칠 전에 제가 아이 데리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아주다가 넘어져서 손바닥이 살짝 쓸렸어요. 피가 날 정도는 아니었지만 피부가 빨갛게 긁힌 자국이 생겨서 바로 집에 가서 씻기고 혹시 몰라 소독약이랑 밴드 붙여줬습니다. 저녁에 아이 데리러 온 며느리한테 아이 손바닥에 밴드 붙인 걸 보여주면서 아까 놀이터에서 소율이랑 놀다가 살짝 넘어졌어. 피는 나지 않았는데 혹시 몰라서 소독하고 밴드 붙여놨다.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며느리가 저보는 앞에서 아이 밴드를 확 잡아뜯더니 손바닥 상처를 보고 눈물까지 글썽거리더라고요. 아, 이거 어떡해. 아기 피부는 약해서 흉질 수도 있는데. 아니, 어머님, 좀 조심 좀 해주시지. 아이가 안 그래도 잘 넘어지는데 똑바로 봐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듣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폭발하게 되더라고요. 뭐라고? 그렇게 못마땅하면 앞으로 너희 애는 너가 직접 봐라. 나는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내일부터 우리 집에 데려오지도 마. 라고 했더니 며느리도 지지 않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지금 어머님이 잘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애 봐주시겠다 하셔서 매달 30만 원까지 드리는데 돈 받은 만큼 제대로 봐주셨어야죠. 아이가 넘어져서 상처가 생겼는데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고작 30만 원 벌자고 지금까지 애보고 있었겠습니까? 며느리 말에 너무 기분이 상해서 당장 지갑을 열어보니 5만 원짜리 2장이 있더라고요. 그 돈 꺼내서 며느리한테 던지고 모자란 20만 원은 오늘 너 통장으로 입금해 줄 테니까 앞으로 나한테 애 봐달란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아이 앞이라는 걸 깜빡 잊고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할머니 목소리에 애가 놀라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며느리는 평소에 제가 아이한테 몰래 어른들 과자 먹이는 것도 알고 있고 애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이는 것도 알고 있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 진짜 하늘에 맹세하건대 며느리가 먹이라는 거 외에는 다른 거 애한테 준 적 없어요. 며느리 성격이 어떤지 뻔히 아는데 괜히 불똥 맞을 짓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게다가 아이 밥은 12시 반에 챙겨 먹이고 3시쯤 며느리가 준 간식 먹이는데 5시 반에 애를 데려가면 당연히 애가 지 엄마 보고 배고프다고 하겠죠. 저녁 먹을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평소에 제가 아이를 소홀히 대하고 먹을 걸 똑바로 안 먹여서 그런 거라는데 더 이상 며느리랑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한테 정 떨어졌고 손주도 더는 보고 싶지 않으니 당장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냈어요. 그날 저녁에 자기 마누라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들이 퇴근길에 저희 집으로 들렀더라고요. 아니 엄마는 왜 며느리랑 싸우려고 그래? 뭐라 하면 그냥 들어넘기면 그만이지 왜 똑같이 맞받아쳐서 싸울 생각이야. 내가 다시 이야기 잘할 테니까 아이 봐주기로 한 건 조금만 더 봐줘. 내년 봄까지만 엄마가 신경 써주면 그 뒤로는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보던지 할게. 며느리한테 정 떨어지고 싫어지니까 지 마누라 편들고 있는 아들이 어찌나 한심하게 보이던지
너도 네 와이프랑 똑같은 놈이고 똑같이 꼴 보기 싫으니까 손 주고 뭐고 우리 집에 오지도 말라 했습니다. 당장 애 맡겨둘 곳 없다는 건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걸 갖고 아이들에게 협박을 하기로 했습니까? 용돈을 더 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조용히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있었는데 왜 이 나이에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까지 나가라고 쫓아내고 저녁에 남편이랑 상의 끝에 정말 앞으로 손주는 그만 봐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무릎도 성체하는데 애 보느라 고생하는 모습이 보기 싫었다고 이야기하네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들이랑 며느리가 손주 데리고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샤인 머스켓 한 박스 들고 와서는 다시 애 봐달라며 맡기길래 제가 아니라 저희 남편이 당장 꺼지라며 쫓아냈습니다. 너는 네 새끼 손바닥에 작은 상처 난 건 보이고 네 엄마 무릎 아파서 절뚝거리는 건 안 보이냐? 너 같은 자식 키우느라 먹인 쌀이 아깝다. 다시 내봐달라고 부탁할 생각 하지도 마라. 닫히는 현관문 사이로 며느리가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보였는데 왠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애 못 봐주겠다고 거절했더니 당장 어쩔 수 없이 친정엄마를 집에 불러다 놓은 것 같았어요. 사돈 내외 부부가 둘이 같이 가게를 하는 걸로 아는데 집을 오래 비우진 못할 겁니다. 그 뒤로는 다시 어린이집을 알아보던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두던 알아서 하겠죠. 저는 절대 신경 안 쓸 거고 지금까지 해준 것만으로도 할 만큼 했다 생각합니다. 괜한 어린이집 선생들만 쥐잡듯 잡지 말고 본인 손으로 직접 애 키웠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결혼 4년 만에 남편과 시댁의 추악한 본 모습을 알아차리고 뒤늦게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는 35살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제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연들이 있었지만 남들이 흔하게 겪어봤을 만한 자잘한 이야기는 다 걷어내고 바로 본론만 이야기할게요. 제 친정에는 3살 위로 오빠가 하나 있고 저희 아버지는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영향으로 저와 친오빠는 재테크에 별로 관심이 없이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미 6년 전에 아파트를 한 채씩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오빠도 결혼을 안 한 상황이었고 이제 막 회사 다니면서 적금이나 조금씩 붓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날 저희 아빠가 오빠와 제게 어떤 아파트를 분양받으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는 지역이 어디라고 다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경기도권이고 그때 당시에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는 바람에 조건이 좋은 상황이었고 오빠와 제가 모아둔 돈에 은행 대출 받아서 아빠한테 속는 셈 치고 아파트를 하나씩 분양받았어요. 그때는 아파트가 많이 생기던 시기였는지 미분양된 아파트들도 종종 있었고 주변 제 친구들은 대부분 부동산에 관심도 없고 먼저 결혼한 직장 언니들도 싸게 전세 살면 되는데 뭐하러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사냐며 다들 한마디씩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도 아빠 말이니 맞겠지 싶어서 오빠랑 같이 미분양된 아파트 하나씩 사서 묵혀놨는데 그게 지금 와서 제 인생을 바꿔줄지 누가 알았겠어요? 다들 예상은 하시겠지만 저희가 살 때까지만 해도 미분양 나서 아무도 거들떠 안 보던 아파트가 2년이 지나 입주할 시기쯤 되니까 완전 세상이 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처음 분양받았던 가격보다 억이 더 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부모님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세를 2년 돌리고 나서 그 이후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했을 때 세입자 전세 기간이랑 안 맞아서 신혼생활 6개월 동안은 남편과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서 오피스텔을 얻어서 생활했고 그 이후에 전세 살고 있던 분을 이사 내보내고 제 집으로 들어와서 살았어요. 완공된 지 겨우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신축이었고 그 사이에 집값도 많이 올라 있었죠. 이런 멋지고 좋은 집이 정말 제 명의로 된 제 집이라니 믿겨지질 않더라고요. 남편도 너무 좋아했고 시부모님도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정말 좋아했습니다. 오피스텔 잠깐 살 때는 필요한 가전제품 대부분은 옵션으로 들어있어서 아무것도 돈 들일 거 없이 시작할 수 있었고 제 집으로 들어가면서 남편이 혼수를 해서 들어왔어요. 그나마 혼수도 시댁 도움 없이 남편이 결혼 전에 모은 돈으로 맞춰서 진행했는데
TV나 세탁기, 냉장고 같은 건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고급 라인의 제품들이 아니라 그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성비 중급 정도의 연식이 지난 모델들로 맞추더라고요. 이게 성능은 어차피 거기서 거긴데 가격이 저렴해서 합리적이야. 괜히 몇백만 원씩 더 주고 신제품으로 살 필요 없어. 저는 몇 억씩이나 하는 새 집에 들어가는데 기왕이면 가장 예쁘고 최근에 나온 것들로 혼수를 맞추고 싶었지만 남편은 돈돈거리면서 무조건 조금이라도 싸고 저렴한 것들로 혼수를 맞춰서 해왔습니다. 사실 남편이 결혼 전 모아둔 돈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돈 관리는 전부 제가 하기 시작했지만 결혼 전까지 서로 각자 살며 모은 돈은 공개하지 않고 따로 관리했었거든요. 저는 사실상 이 집을 사는데 대부분의 돈을 써버렸고 그 뒤로도 적금 붙는다 생각하며 돈이 모이는 대로 전부 집대출금 상환하는 데 사용했으니 돈이 별로 없었다 치지만 남편은 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혼 전까지 큰 돈을 모아놓진 못했습니다. 그럼 시댁이라도 조금 도와달라고 해서 혼수라도 제대로 맞췄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먼저 그런 이야기도 못하는 것 같았고 시부모들도 입으로만 잘 됐다라고 하지 전혀 뭔가 해줄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저희 시댁이 그렇게까지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아들 장가 보내면서 금전적인 지원을 아예 안 해주시니 저만 손해본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래도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생각하고 크게 문제 삼은 적 없이 넘어갔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 집으로 이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부모와 시동생을 집에 불러다가 집들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신축 아파트라 이것저것 새로운 기능도 많고 드레스룸이나 팬트리같이 구조도 잘 빠져 있어서 다들 마음에 들어했어요. 지하주차장도 여유가 있었고 옆에 초등학교와 엄청 가깝게 있으면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산책할 수 있게 조경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시모가 특히나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집들이를 마치고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제게 따로 전화를 하시더니 다짜고짜 지금 우리 집에 대출이 얼마나 남아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갑자기 그걸 왜 물어보나 싶었고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하나 순간 고민했어요. 제가 모아둔 돈으로 처음에 갚을 만큼 갚았고 나머지는 살면서 천천히 남편이랑 맞벌이하면서 대출을 갚아나갈 생각이었는데 어머니께서 무슨 의도로 이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2억 정도 남았고 살면서 차차 갚아나가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바로 하시는 말씀이 2억? 그럼 내가 1억 보태줄 테니까 그 집 명의를 우리 아들이랑 공동 명의로 하자. 라고 하시는 겁니다. 1억이란 큰돈의 순간 혹했지만 저는 이 집이 결혼 전 장만했던 제 집이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 명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돈 있으면 남편이 없는 돈으로 혼수하느라 돈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을 때 1,000만 원이라도 보태주시지. 이제 와서 왜 갑자기 돈을 보태준다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짐작이 가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왠지 시커먼 속이 들여다보이는 것 같아서 어머님의 제안을 극구 거절했습니다. 아니, 언제 내가 그 집 달라고 하니? 그냥 너희가 앞으로 대출 갚기 힘들까봐 1억 보태주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결혼했으면 부부가 네 거 내 거가 어딨니? 당연히 서로 같이 공동명의 하고 사는 건데? 어머님이 다짜고짜 화부터 내니까 뭔가 쎄한 기분이 들어서 남은 아파트 대출금을 남편 돈은 하나도 안 쓰고 제 돈으로 갚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님은 포기할 줄을 모르고 이틀 뒤에 또 전화 걸어서 그러지 말고 어른이 준다고 할 때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 한 번만 더 거절하면 진짜 안 줄 거야. 라고 하시길래 정말 필요 없다고 마지막으로 거절을 했어요. 어머님은 단단히 빈정이 상한 채로 전화를 끊었고 저는 이상한 마음에 그날 바로 친정부모님한테 전화 걸어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해서 1억 보태줄 테니 남편과 공동명의 해달라는 소리를 한다고 일러 바쳤습니다. 아빠는 그 이야기 듣자마자 절대 안 된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펄쩍 뛰더니 며칠 후에 아빠가 저랑 같이 은행 가서 우리 집에 남은 대출금 전부 싹 갚아버렸어요. 너희 시모가 앞으로 무슨 소리를 하든 집에 돈 보태줄 필요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해라. 그리고 사위랑 공동명의는 절대로 안 돼.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 말 명심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게 새 집에서 산 지도 3년이 넘게 지났고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최고점에서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제가 사는 아파트 값도 처음 미분양 났을 때 샀던 가격보다 2배가 넘게 올랐고 저희 부모님 덕분에 저랑 우리 오빠는 제 친구 또래 중에 가장 비싼 집을 대출 없이 갖고 있게 된 셈이죠.
오빠는 재작년에 결혼했고 그 집에 신혼집 차려서 잘 살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저보고 일찌감치 집 사서 돈 많이 벌었다며 부러워하고 솔직히 저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 사이에도 시모가 종종 제 얼굴을 보면 저희 집 공동명의하자며 말을 했지만 이젠 대출까지 싹 다 갚아버렸고 시댁돈 한 푼 받을 필요도 없어서 들어도 대꾸도 안 했습니다. 제가 공동명의를 해줄 생각이 없자 이번엔 너희들은 왜 아직도 애 안 낳냐고 하시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이랑 저는 아이 안 낳고 둘이 사는 걸로 합의가 끝난 상황이에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자신이 없고 남편도 아이라면 질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애 낳아봤자 아이만 고생할 것 같고 저도 제 인생 더 충실하게 살고 싶지 아이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사는 건 상상만 해도 싫더라고요. 지금까지 아이 없이도 잘 살았고 앞으로도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누군가는 제 생각을 이해 못하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 말하지만 그것 또한 제가 선택한 일이고 후회하더라도 제가 후회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아무튼 남편에게는 2살 적은 시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동안 장가를 못 가고 있었어요.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 돈은 안 모으고 맨날 외제차 타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느라 나이 30대 후반에 전셋집 구할 돈도 없었죠. 자기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고 하더니 작년 연말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가 있고 지금 그 여자가 홀몸이 아니라며 충격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놀라고 당연히 시부모님은 완전 기절초풍하셨죠. 시동생은 그 여자와 아이까지 책임지고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속도 위반이란 말에 시어머니가 뒷목 잡고 쓰러질 뻔하더니 둘째 아들 장가도 보내고 손주까지 생기는 상황이라 나중엔 좋아하시더군요. 그렇게 일단 올해 초 결혼식부터 올리고 당장 수중에 신혼집 구할 돈이 없어서 시댁에서 같이 사는 중입니다. 이제 곧 아이 낳을 날짜는 다가오는데 시댁에서는 집을 구해 분가시킬 만한 여유는 없어 보였어요. 하다못해 1, 2천만 원으로 월세를 구해서 내보내려 해도 시동생 월급이 200만 원 겨우 넘는 상황인데 혼자 벌어서 월세 내고 애 키우며 사는 건 쉽지 않았겠죠. 곧 태어날 아이 때문에 반지 하나 원룸 같은 곳에서 살게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남편을 통해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동네 집값이 사실 많이 오르긴 했어요. 웬만한 아파트 전세 얻을 돈이면 지방에서 커다란 집을 살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시동생네 부부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이 안 낳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부모님 덕분에 일찌감치 내 집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저보고 저녁 먹었냐고 잠깐 만나서 같이 저녁 먹고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평소에 살가운 분이 아니신데 무슨 꿍꿍이가 있구나 생각했죠. 돈 빌려달라고 하려나 싶어서 미리 마인드 컨트롤하고 단단히 마음먹고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전화했던 시모뿐 아니라 시동생까지 같이 나와 있었어요. 저보고 비굴한 표정으로 살살 웃고 있는 시동생을 보니까 진짜로 나한테 돈이라도 빌려달라 할 생각이구나 싶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시모가 사주는 돼지갈비를 먹으면서도 고기가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나한테 돈 이야기를 하려나 그것만 기다리면서 두 사람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외로 밥을 다 먹을 동안은 그냥 평소 안부 이야기나 하고 신혼집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밥 다 먹고 근처의 카페로 이동했는데 거기서도 계속 딴소리나 하면서 제 눈치를 보고 있더니 드디어 시모 입에서 요즘 이 동네 아파트 값이 장난이 아니라며 너가 결혼 전에 집 사놓은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면서 대화를 그쪽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무 말 않고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만 하고 있었고 시동생은 집에 있는 만삭의 동서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고충을 제게 토로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래서 과연 나한테 얼마나 빌려달라고 할지 어차피 단돈 100만 원도 빌려줄 생각 없었지만 시모 입에서 얼마나 튀어나올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시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면서 너네는 어차피 애도 없으니까 그런 집에서 살지 않아도 되잖아. 둘째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가서 딱 2년만 살면 안 될까? 돈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집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어서 한참 대답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어요.
옆에서 시동생도 자기 한 번만 살려달라면서 애 낳으면 어떻게 계속 부모님 집에서 살 수 있겠냐며 딱 2년 후에는 원룸을 구해 나가던 빌라를 구해서 나가던 무조건 나갈 테니까 신혼 2년만 잘 살 수 있게 한 번만 도와달라 호소했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고 우리 집을 시동생한테 내줘버리면 저는 어디 가서 살라는 말이냐 했더니 시모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자기가 원래 둘째 집 구해주려고 현금 3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돈이면 저희 부부 둘이 나가서 살만한 집은 충분히 구해줄 수 있다 하더라고요. 너희들은 아이들도 없으니까 원룸이 됐건 뭐가 됐건 거기서 2년만 살다가 다시 지금 사는 아파트로 돌아오면 될 텐데 뭐가 문제냐는 식이에요. 어차피 둘이 사는데 넓고 좋은 집은 필요도 없잖니. 이번에는 아이 태어나는 둘째한테 양보해줘라. 이사 비용도 다 시모가 대준다 하고 저희 결혼 초에 잠깐 월세로 살던 회사 근처 오피스텔과 비슷한 집으로 구해준다 하는데 솔직히 정말 싫었어요. 내가 왜 내 집 놔두고 남의 집에서 월세를 2년이나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둘이 살만한 집이라고 하면 시동생네가 들어가 애 키우면서 못 살 건 또 뭐 있습니까? 아니요, 어머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나가서 살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왜 가족끼리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주냐며 저를 답답해 하셨어요.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시간 낭비고 저도 불편한 자리를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어머니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사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이런 일로 불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단호하게 말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시동생은 형수 그렇게 안 봤다며 화를 벌컥 내고 시모는 어떻게 사람이 그리 매정하게 말을 할 수 있냐며 너는 애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테이블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카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우리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건지 짜증이 잔뜩 난 상태로 두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왔더니 저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이 잔뜩 화가 난 상태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제게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진짜 내가 끝까지 참고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돈이면 단 줄 알아. 어차피 2년 정도 우리가 다른 곳에서 살다가 와도 이사 비용까지 우리 엄마가 다 내준다잖아. 그 사이에 집값이 떨어지기라니? 우리 엄마가 공동명의 해달라 했다고 바로 가서 대출 다 갚아버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저나 저희 부모님이나 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래요.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라면 가족끼리 집도 마음껏 2년씩 쓰라고 빌려주고 그럴 수 있나요? 당장에 이 집을 월세로 내놓으면 보증금 5천에 월세 15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어요. 멀쩡한 내 집 놔두고 불편하게 2년 동안 오피스텔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저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돈 한 푼 안 받고 집을 비워줍니까? 만약 시동생네 부부가 애 키우며 살다가 도배장판이라도 망가뜨리고 나가면 그거 다 물어주기나 할까요? 남편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네 가족은 나한테 불만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참에 돈만 밝히는 못된 와이프, 나쁜 며느리 빼고 너네 식구들끼리 오순도순 서로 도와가며 살라고 했죠. 반쯤은 화가 난 상태로 한 이야기지만 절반은 진심이었어요. 남편은 정색하며 그 말이 무슨 의미냐고 지금 이혼하자고 하는 거냐고 제게 묻길래 이렇게 마음이 안 맞고 시댁 식구들은 물론 남편부터 나를 싫어하는데 우리가 같이 사는 의미가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남편이 한참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혼하면 이 집도 재산분할 해야 하는 거 알지? 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무리 재테크에 대해 모르고 부동산 주식 투자 같은 것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너가 이 집 사는데 10원짜리 한 장 보탠 적이 있니? 그동안 공짜로 살게 해준 이용료 달라고 하기 전에 짐 싸서 나가. 라고 이야기했고 남편은 자기가 결혼한 뒤로 월급은 다 저한테 맡겼으니 정당한 재산 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남편 월급은 제가 관리한 게 맞죠. 그 돈으로 우리 부부 생활비, 공과금, 보험료 쓰고 나머지 돈은 다 은행에 그대로 넣어두었어요. 적금 통장 2개랑 비상금 통장 하나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거 남은 금액 정확하게 반 나눠줄 테니까 그거 받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분위기 파악 못하는지 집에 대해서 자기가 절반은 아니더라도 최소 30%는 받아갈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저는 더 싸우기 싫어서 내 집에서 나가고 나중에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하자 했습니다. 정 내 재산을 가져가고 싶다면 법대로 해보라고 집에서 쫓아냈어요.
나가라고 하면 내가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아냐? 라고 하더니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갔고 결국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그 집 식구들끼리 변호사 찾아가 보고 어떻게든 저한테서 집을 빼앗아보려 알아보고 다녔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3일이 지나서 제게 전화가 오더니 처음 한다는 소리가 이제 그만 싸우고 화해하자. 애들도 아니고 이런 일로 이혼 이야기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더군요. 아마 변호사와 했던 상담 내용이 자기 생각대로 뭔가 일이 잘 안 풀렸나 봐요. 애초에 남편이 처음부터 저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우리 엄마랑 내 동생한테 다시는 우리 집을 넘볼 생각 하지 말라고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나도 더 이상 집 하나 있다고 유세 떠는 며느리 역할 하기도 싫고 너희 엄마 염치 없는 부탁 거절하는 것도 싫어. 그냥 처음에 말한 그대로 이혼해. 남편이 이제 와서 화해하자고 하면 제가 알겠다고 좋다고 받아줄 거라 생각했는지 진짜 이혼하자니까 또 아무런 말도 못하고 한참 가만히 있더라고요. 합의를 하던 소송으로 가던 너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나한테서 뺏어갈 수 있으면 법대로 뺏어가 보라고 이야기하고 다음날 이혼 서류 도장 찍어서 시댁에 등기로 보냈어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아무리 변호사 쓰고 물어보면 뭐합니까? 남편이 제게서 뭘 뺏어갈 수 있겠어요? 마지막까지 집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는데 뜻대로 되진 않은 것 같고 결국 남편은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못하고 저한테 사과하는 대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지난 6월 초에 이혼했고 지금은 저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에 남편을 내보냈을 때는 앞으로 이 집에서 혼자 외롭게 어떻게 사나 걱정했는데 남편이 결혼할 때 해왔던 거지 같은 혼수들을 이삿짐 센터 불러서 시댁으로 다 내보내고 전부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물건들로 채워놓으니까 집이 확 사는 기분이라서 요즘은 퇴근하고 혼자 보내는 저만의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밥 해줘야 하는 사람도 없고 배고프면 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눈치 안 봐도 되고 솔직히 지금까지 3년 동안 왜 결혼하고 맞춰주며 사느라 피곤했는지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저는 아이 낳고 키울 생각도 없으니 앞으로 재혼할 생각도 없고 혼자 사는 게 외로워지지만 않는다면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혼하고 난 뒤로 시댁 소식을 들을 방법이 없는 게 아쉽네요. 시댁 그 좁은 집에 대체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